작업을 좀 해 놓는 게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보고서 서평에 대한 PPT를 보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 글쓰기 양식은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학술적인 어떤 약속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서평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 전반부에 가져보고요. 그다음 후반부에는 이제 독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음 시간부터 읽게 될 뭐 변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읽게 될 데미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독서 수업이 중요한 수업의 방식이 될 거라서 그런 독서 수업의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작업 고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보고서는요. 사실 쓰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본 적이 없었을 거고 대학교 들어오면 대부분의 과제가 "레포트를 내라.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봤어요. 이 내용이 좀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봅시다. 대학생이 글쓰기 하면 보고서죠. 그래서 보고서 쓰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기본 개념도 한번 익혀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꽤 많아요. 기본 개념부터 좀 잡고 갑시다. 기본 개념. 미를 누구까지 했었지? 경민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보고서란 무엇인가? 보고서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여러분 보고서 써라는 과제가 많잖아요. 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서니까 보고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하는 거예요? 공부한 걸 보고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뭘 읽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읽었던 글, 읽었던 책, 그런 책을 읽으면서 했던 무슨 생각들, 자기 나름의 어떤 견해, 평가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하는 게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보고서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보고서란 무엇인가? 학생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자발적으로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며 공부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글. 네. 보고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주제 뭐 과제를 해야 되는 그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책이나 논문이나 글을 찾아보면서 읽고 공부한 과정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고서를 쓰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읽어 봐요. 참고 자료 검색, 그다음 좋은 자료 선택, 여러분 요 두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 그럴 때 그 주제에 대한 참고 자료를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써야 하는 주제에 맞는 참고 자료를 잘 검색해 보기.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그 검색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 알죠? 특히 믿을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잘 검색하고 그중에서 좋은 자료를 선별해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에 혹은 지적인 훈련 수준에 정말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1-2 번을 진짜 잘해야 돼요. 어디서 일단 기본 찾아봐야 돼. 네이버, 구글 하지 말고 일단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요. 키워드 검색을 해 보면 좋은 학술적 자료들이 먼저 걸러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목을 좀 잘 읽어 보고 제목 중에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 보면 간단한 소개글 같은 거 있거든요. 책이라면 책의 목차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목차를 보면서 제목과 목차, 간단한 소개글 이런 걸 보면서 좋은 자료를 스스로 걸러내야 돼. 알겠어요?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주제를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잘 선택할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3번 단계 읽어봐요. 정독, 정독, 숙독, 반복독. 맞아요. 정독 꼼꼼히 읽고요. 깊이 읽고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참고 자료를 검색해서 그중에 많은 참고 자료 중에 한두 개 혹은 두세 개를 골라낼 때는 제목이나 간단한 소개글을 보면서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는 내가 선택한 한두 개의 그 중요 자료 그거는 여러 번 읽으면서 깊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번, 5번 해봐요. 스스로 요약. 핵심 대목 요령 있는 인용. 네. 이렇게 해야지 보고서를 쓰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자료를 스스로의 힘으로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봐요.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스토리군, 이런 내용이었군. 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뤘고 이렇게 마무리됐어 라고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자료를 여러분이 좀 장악한 거예요. 알겠어요? 스스로 요약하는 그런 과정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읽고 요약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이었는데 핵심 대목을 잘 골라내고 그걸 요령 있게 인용하면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요거까지 해주면 더욱 좋죠. 공부 중에 깨달은 이렇게 읽고 요약하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이런 게 덧붙여지면 좋겠어.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 스스로의 생각을 덧붙여주면 좋은 보고서의 내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표지를 만드는 것부터가 이제 보고서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인데요. 형식도 되게 중요해요. 보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 사람이 제대로 배웠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어떤 기준이거든. 표지 만들 때 필수 정보 읽어봐요. 보고서의 종류. 보고서의 제목. 지도 교수, 수업 요일과 시간, 제출일, 제출자의 학과, 학번 이름.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 표지에. 알겠어요? 표지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게 무슨 과목의 몇 차 보고서 혹은 뭐 서평 과제 이런 보고서의 종류, 제목, 이 제목은요, 여러분. 내 글의 제목을 말해. 표지에 보고서 이렇게 제목을 쓰는 거 바보짓이에요. 알겠어요? 내 글의 제목을 제목으로 써야 되고요. 교수님, 수업 요일, 시간, 제출일, 제출자 자신의 학과 학번 이름 이런 거 명확하게 표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기본 표지고요. 요거는 약식 표지인데요. 기본 표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냐 하면 한 장의 표지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별도의 표지 용지를 하나 마련을 해서 왼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2000 몇 년도 몇 학기, 과목 제목, 무슨 과목, 몇 차 과제물 혹은 뭐 영어평 과제 뭐 이렇게 과목과 과제 성격을 이렇게 상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요. 표지의 한가운데 내 글의 제목, 보고서의 제목을 큰 글씨로 쓴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교수님, 수업 시간, 본인, 제출자, 그리고 제출한 날짜. 이런 걸 갖춰서 쓸 수 있는 게 보고서 표지의 기본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7, 8장 되는 좀 긴 글이라면 이렇게 기본 표지를 쓰는 게 맞는데요. 어, 중간중간에 내는 좀 짧은 과제들 있죠. 어, A4 한두 장짜리 그런 과제를 낼 때는 이렇게 보고서 표지를 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게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과 같은 약식 표지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두 줄에 좀 작은 글씨로 기본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야. 몇 년도 몇 학기, 과목 제목, 교수님 제출일, 본인 이름,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요. 그리고 몇 줄 띄어서 글의 제목 제시하고 다시 몇 줄 띄어서 1 시작하며 1 서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약식 표지도 많이 제시한다, 여러분. 실제로 보고서 간단한 한두 장 혹은 두세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약식 표지를 제출하면 돼요. 목차 형식 한번 볼게요.
목차 쓸 때 이 목차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가 상당히 긴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인 보고서의 느낌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으로 한 편의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구분을 해서 내용을 써야 할 때 목차를 쓰게 되는데요. 목차 쓸 때 중요한 기준들 몇 개 알려줄게요.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를 잘 나눠야 해. 그리고 목차를 나타내는 숫자 표기 방식은 일관되게 써야 되고요. 하위 목차는 두 칸씩 들여쓰기. 예를 들어서 상위 목차, 하위 목차는 상위 목차가 장, 그 다음 하위 목차는 절, 그 다음 하위 목차는 항이라고 하는데요. 큰 목차를 로마자로 썼다면 나는 절은 그냥 숫자로 쓰고 항은 괄호 1, 2, 3, 4로 써야지 하면 이런 숫자 표기 방식을 일관되게 쓰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큰 목차의 밑에 들어가는 장의 밑에 들어가는 절의 밑에 들어가는 항을 표시할 때는 두 칸씩 들여쓰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장을 예를 들어서 1, 2, 3, 4로 쓸 경우 절을 1.1로 쓸 수도 있고요. 항을 1.1.1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써도 돼요. 다만 한 편의 글 안에서 이렇게 숫자 표기 방식을 정했으면 일관되게 써라.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요. 목차의 예시를 보면 자, 제목하고 글 제목이죠. 이 글의 제목을 나타내기 위한 목차예요. 좀 세분화해서 글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 긴 보고서인가 봐요. 로마자 숫자로 서론, 로마자 숫자로 결론, 로마자 2와 3은 본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2장과 3장의 본론의 하위 목차는 숫자 1, 숫자 2, 숫자 1, 숫자 2로 쓰는데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네. 그죠?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차를 제시할 때. 마찬가지예요. 장을 숫자 1, 2, 3, 4로 썼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 1, 2, 3, 4가 장의 역할, 장을 나타내는 숫자 표기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일관되게 써야 하고 절을 괄호 1로 쓰겠다 이러면 두 칸 들여서 괄호 1. 이게 이 사람의 목차에서는 절의 숫자 표기 방식인가 봐 이런 걸 알 수 있게요. 알겠죠? 자, 서본결 쓰기의 요령도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 쓰기 핵심 요령 한번 읽어볼까요? 경미 읽어주세요. 읽는 이의 흥미 유발, 보고서의 대상 소개, 왜 그 대상을 선택했는지 간략한 이유 설명, 본론 내용 예고. 보고서에 서론을 쓸 때 핵심은 읽는 사람의 호기심과 흥미, 관심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 핵심 소재, 핵심 대상을 잘 소개해주는 내용이 서론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는지, 그 대상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본론에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예고해 주세요. 본론 쓰기의 핵심 요령 읽어주세요. 사론에서 예고한 내용의 순차적 제시, 생각의 대소, 상하 관계에 맞는 층위 정리, 층위에 맞게 각 장과 절의 목차로 정리, 본론이라는 단어 직접 목차에서 쓰지 않은. 여러분 본론을 쓸 때는요. 서론에서 예고한 내용을 서론에서 뭐뭐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본론에서 보여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목차의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좀 더 크고 그 생각의 하위에 들어가는 작은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게 바로 본론의 목차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의 대소상하 관계에 맞는 층위로 정리를 해서 그에 맞게 목차가 진행되면 돼요. 그게 바로 본론의 진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론이라는 단어는 직접 목차에서 쓰지 않거든요. 앞에 목차 예시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서론, 결론 이런 표현은 써도 돼요. 시작하며, 마치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런 말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론, 여기 3, 본론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본론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본론에 해당하는 본론에서 말하게 될 핵심 키워드를 본론의 제목이 있는 데에다가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본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글이 학교 폭력 개선을 위한 동아리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라면 학교 폭력의 정의와 현황, 스포츠 동아리의 학교 폭력 감소 효과, 이게 본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의 진행인 거야. 알겠어요? 그 키워드들을 써주는 게 본론이지 본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옆에 목차에서도 TV 심야 음악방송의 특징에 대해서 뭔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면 2장과 3장이 본론이잖아. 근데 그 본론에 본론 쓰지 않고요. 심야 음악방송의 외형적 공통점, 심야 음악방송의 내용적 공통점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를 쓰라고요. 본론에. 자, 본론이라는 단어를 직접 목차에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결론 쓰기의 요령도 한번 읽어봐요. 영민. 전체 내용의 요약 및 정리, 보고서의 의의, 성과 부각, 보고서의 단점 한계 제시, 후속 과제 전망 제시. 결론을 쓸 때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체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주는 게 들어가야 돼. 앞에서 자기가 제기한 그 문제 제기, 또 본론에서 살펴봤던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의의가 있었다. 어떤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앞으로는 뭘 더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 보고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잡기, 그리고 서본결 어떻게 쓰고, 표지, 목차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만 잘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었어요. 아, 그런 거군.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잖아. 그지?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요. PDF로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보고서에서 조금 뭐랄까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여러분이 실제 보고서를 쓸 때 좀 어렵다고 느끼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뭐냐 하면 보고서를 쓰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 뭐 평소의 생각만으로 그냥 끄적끄적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때 여러분이 읽고 공부한 그 자료와 여러분이 쓰는 글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한 자료를 여러분의 글 속에 가져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인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용을 하고 나면 그 인용한 자료가 누가 쓴 무슨 글인지 어떤 책에 실려 있는지 무슨 출판사에서 난 몇 년도의 자료 이런 거를 제대로 제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용을 하는 형식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 인용과 주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봐. 자, 보고서에 서본결 쓰기 핵심 요령까지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인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민까지 읽었지? 은성 한번 읽어볼까요? 인용이란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인용이란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 내용을 내 글에 끌어오는 것. 맞아요. 인용. 뭔지 알죠? 내가 글을 쓰면서 혼자서 글을 내 생각만 주저주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공부하고 참고했던 자료 내용을 내 글 속에 끌어오는 게 인용이야. 그런데 그 인용을 잘 못하면 이렇게 돼요. 표절이 돼요. 표절. 비도덕적인 글이 돼. 그런데 인용을 하고 나서 그 출처를 잘 밝혀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료조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한 글이네, 믿을만하네, 괜찮네 이런 글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 있는 게 바로 인용한 내용을 잘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용을 잘해야 되는데 인용 잘 된 글의 장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은성. 1번 내용과 정보가 풍부해진다. 음, 2번 논리와 설득력이 생긴다. 음. 3번 글쓴이의 노력과 성실성, 내공이 전달된다. 맞아요. 인용을 잘하면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떤 자료를 읽고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가 다 소화해서 쓰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인용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글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내 생각을 잘 구분하면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인용이 잘 된 글은 일단 내용과 정보가 풍부하고 논리와 설득력이 있고 글쓴이의 어떤 노력, 성실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인용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인용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읽은 읽고 인용한 그 글의 서지사항을 잘 제공해야 돼요. 서지사항. 서지사항이 뭐지? 자, 여기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 서지사항이란 은성? 서지사항이란 책에 대한 기본 정보, 그게 뭐예요? 빨간색 네모에 있는 거 읽어봐요. 필자, 책 제목, 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네. 서지사항은 책에 대한 기본 정보예요. 내가 읽은 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서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서지사항이 뭐냐 하면 그 책을 누가 썼나? 필자. 내가 읽은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정확한 책 제목.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번역된 책이라면 번역한 사람, 출판사, 어디서 나왔는지, 몇 년도의 책인지, 그 책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인용의 정석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때 서지상,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틀리면 서지사항을 제대로 제시 못한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서지사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훈련된 방식으로 잘 제시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잘 훈련되어 있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이걸 제대로 제시를 못하면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한 거야? 무슨 학교 나온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얼중얼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콱 박아놔야 돼. 알겠어? 필자, 책 제목, 번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이때 한국에서 나온 책이면 번역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넣은 거예요. 자, 필자 가장 기본은 이거야.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중얼중얼 따라해봐.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알겠어요? 이 순서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사항도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더하여 기호도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책 제목은 이렇게 생긴 기호 안에 넣어야 돼요. 이 기호가 뭘까요, 여러분? 낫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지 낫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거든요. 낫표라고 하는데요. 낫표가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겹이라고 겹낫표라고 해요. 겹낫표. 겹낫표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책 제목이란 뜻이에요. 이 기호가 그런 뜻을 나타내. 알겠어요? 한 권의 책 제목이란 뜻이야. 겹낫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 노란 책을 내가 보고서를 쓰면서 인용했다, 읽었다. 그러면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해 줘야 돼요? 질 둘레즈 필자 이름이에요. 책을 쓴 사람, 책 쓴 사람 이름을 앞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 겹나표 안에 책 제목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번역자를 써주고요. 박기순 역 이렇게 돼 있으면 번역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알겠어요? 한 번 더. 자, 서지상 아까 책에 대한 기본 정보라고 했어요. 서지상 어떻게 제시해줘요?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의 순서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빨간 책을 인용했다. 그러면 자, 책을 열심히 보면 앞뒤를 보면 필자 다 써있거든요. 필자부터 써주는 거야. 여기 조그맣게 써있어요. 은유, 필명인가 봐요. 그죠? 필명, 작가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 책 제목, 어디 안에 써주라고? 겹낫표 안에 써줘요. 그 다음 메멘토. 여러분 이게 메멘토가 뭐야? 네, 출판사 이름인 거예요.
요새는 출판사가 무슨 출판사 이렇게 안 나와요. 출판사 이름 되게 세련된 출판사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게 뭐지? 이러지 말고 이거 출판사군 하고 딱 알아야 돼. 뭘 보고 알아야 돼? 순서. 필자 책 제목 다음에 나오는 건 출판사야. 알겠어요? 그 다음 출판연도 페이지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P 2번을 왜 썼지? P 1번 쓰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인용했을 때. 알겠어요? 37에서 40쪽 이렇게요. 자, 지금 본 건 서지사항,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는 순서와 방식인데요. 참고한 자료가 한 권의 책일 때의 경우였어요. 한 권의 책, 그게 단행본이라는 말의 뜻이야. 여러분, 단행본이라는 말은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한 권짜리 책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행본, 단행본의 서지사항은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고서를 쓸 때 책 한 권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논문 한 편의 글을 인용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고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들어있는 일부 한 편의 글을 읽을 때도 많이 있잖아.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제시해줘요.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논문 또는 학위 논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읽어봐. 은성, 여기. 필자, 필자, 논문 제목, 학술지 제목, 번호표, 학회 이름, 출판연도, 페이지. 오케이. 자, 보세요. 논문의 서지사항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필자, 필자부터 쓰는 거야. 단행본이랑 똑같죠? 필자부터 쓰는 건. 그 다음에 글 제목이 나와야 돼요. 글 제목. 왜냐하면 내가 읽은 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편의 글일 때는 그 글 제목부터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글의 제목, 한 편짜리 글의 제목을 쓸 때는요. 제목은, 글 제목은 어떤 기호 안에 쓰냐 하면 한 줄짜리 낫표 안에 써줘. 한 줄짜리 낫표는 그냥 낫표라고 해요. 두 줄짜리 낫표는 겸낫표. 자, 글의 제목은 낫표 안에 넣는다. 논문 제목. 그 다음 이 논문이 어떤 책에 실려 있을 거거든요. 보통 학술지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어요. 학술지 제목은 겸납표 안에 쓰는 거예요. 겸납표 안에 학술지 제목 써주고 보통 학술지들은요. 한 권만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1호부터 1년에 한 2권, 3권 정도씩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호에 실려 있는지를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 학술지 제목 뒤에 몇 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 학회 이름을 써주고 어떤 학회에서 발행했다. 이게 출판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 출판연도 페이지를 써줘요. 크게 봤을 때 단행본의 순서랑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였거든. 필자,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 출판사를 학회 이름이 대신하는 거야.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알겠어요? 자, 학위 논문의 경우도 비슷해요. 필자, 논문 제목. 학위 논문은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발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낫표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겸납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처럼 보이더라도 학위 논문은 낫표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학교, 무슨 과,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연도 페이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지금은 일단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고서 쓸 일 있을 때 이걸 꺼내서 보고 참고하면서 쓰면 돼. 보고서를 쓸 때요. 신문이나 신문 기사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인용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그럴 경우 필자, 필자 항상 먼저 써주는 거예요. 글 쓴 사람.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을 써줘. 글의 제목은 똑같이 낫표 안에. 그 다음 이중, 이 겸납표 안에는 신문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 날짜예요. 인터넷 기사의 경우 필자 글 제목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 이 인터넷 글이 게재된 혹은 쓰여진 날짜 그 날짜를 써줘요. 괄호 안에 내가 검색한 날짜 보고서를 쓰는 내가 검색했던 내가 검색한 날짜를 괄호 안에 넣어줘요. 그 다음 URL을 이렇게 붙여줘. 여러분 이 검색이를 왜 넣어주냐 하면요. 인터넷 기사의 경우는 어제까지 있다가도 오늘 기사 사라져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내가 인터넷 기사를 인용할 때, 인터넷 글을 인용할 때는 제가 검색했던 이날까지는 이 URL에 있었어요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어렵나요? 인용과 서지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네. 서지사항 제시하는 거 뭐라고 했죠? 책에 대한 기본 정보 어떤 순서로 제시해라? 지금 말할 수 있어야 돼.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누가 썼나? 저자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필자 외워야 돼.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의 순서를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서지사항을 제시하는 순서예요. 여기서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 뭐가 빠져도 안 돼요. 네. 책 제목은 무슨 기호 안에 넣어줘야 돼요? 겸납표 옳지. 글의 제목 한 편의 책 한 권이 아니라 글 한 편의 제목은 옳지. 낫표.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호만 보고도 아 이게 책의 제목이군. 아 이거는 그냥 단편 한 편의 글의 제목이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요 지금 서지사항을 제시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했잖아. 응? 근데 이 서지사항을 그럼 글 속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각주예요. 제일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이제 이해하면 보고서에 대해서 끝나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서지사항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서지사항을 지금 인용한 내용의 서지사항, 서지사항을 글 속에 제시하는 형식이 바로 주석이에요. 주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한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 줘야 돼. 그 주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자를 알 필요는 없는데 무슨 뜻인지 알라고 설명하고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용한 내용의 서지사항을 알려준다는, 설명해준다는 뜻이야. 무슨 책에 나온 건지. 그런데 이 주석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각주가 있고 내주가 있어. 각주, 내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서지사항을 어디다 제시해 주냐면 페이지 아래쪽에 제시해 주면 각주예요. 서지사항을 페이지의 아래. 여러분 각주할 때 이 각자가 다리 각자야. 교각 할 때 각. 각선미 할 때 각. 다리 각자야 다리. 페이지에 다리처럼 사람의 다리 아래에 있잖아요. 하체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지의 밑에 있는 주석이란 뜻이야. 페이지의 밑에 서지사항 제시해주면 각주라고 하고요. 서지사항을 본문 안에 제시해주면 안내자 써서 내주라고 해요. 그 내주는 본문 안에 넣는 건데 본문 안에 내주는 되게 간단해 여러분. 그냥 저자 이름과 몇 년도 그것만 써주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걸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온 누구의 글이냐면 조성현의 2008년도 글에 있다. 이렇게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주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각주 우리가 지금 서지사항 열심히 제시하는 방법 순서 외웠잖아.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물 페이지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 각주의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본문 아래쪽에 서지사항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각주인데요. 한글 프로그램 기준으로 각주를 제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N을 두 번 따닥 이렇게 누르면 돼. 그러면 각주 창이 열려. 저절로 커서가 거기 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외운 필자, 출판사, 출판연도,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 아동문학에서는 다문화 가정 동화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장을 썼어.
그럼 여러분, 아동문학에 최근에 이런 동화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서 쓴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책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아동문학에서 이런 동화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읽었는지를 여기 마침표를 딱 찍고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컨트롤 NN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밑으로 옮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쓰는 거야. 이 내용을 무슨 글을 보고 썼는지를. 무슨 글을 보고 썼어요? 김경희의 다문화 아동문학의 현주소, 창비 어린이에 나온 이걸 보고 썼구나라고 여기에 밝혀주는 거예요. 자, 내주와 각주의 예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은성이가 한 번만 더 읽자. 정재영에 따르면 과거 토크쇼는 출연자의 사생활을 흥미 수준에서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괄호 열고 정재영 2016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문은 뭘 뜻하는 건지 잘 봐야 돼. 예를 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쓰고 있어. 그래서 TV 토크쇼의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읽은 자료에서 무슨 말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에 따르면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썼어. 그러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내가 따온 거잖아요. 그죠? 인용했을 때 괄호 열고 그 누구의 말인지, 누구의 글에 나온 그 필자 이름, 그리고 그 책이 몇 년에, 그 글이 몇 년에 쓰인 건지, 연도, 이렇게만 써주는 게 내주거든요. 근데 밑에 이런 방식의 지금 내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은성, 여기 한번 읽어봐. 청소년을. 평소면은 식대로 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다음 인용문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 중인 정상적인 인간이다. 다만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뿐이다. 한순간 애들처럼 행동하지만 곧 어른처럼 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중간처럼 처신한다. 여러분 이것도 예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봐. 뭔가 청소년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나 봐. 그걸 조사해서 공부해서 읽고 공부한 내용을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이렇게 한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어떤 책의 내용이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요. 다음 인용문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인용문을 썼어. 인용문을 잘 갖고 왔어. 여기서 서지사항을 제시 안 해주면 그냥 표절이에요, 여러분. 서지사항을 제시해주면 되게 믿을 만한 글이에요. 자, 서지사항 어떻게 제시해줘? 주석으로 제시해줘야 되는 거야. 주석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여기 마침표를 딱 찍었어. 내 글이 아니라 책 속에서 똑같은 부분을 인용해 온 거잖아요. 거기에 자, 인용문을 딱 갖고 오고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각주 달기를 해야 된다고요. 각주를 어떻게 달아? 한글 프로그램이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 두 번. 그러면 각주 창이 열려요. 거기에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워드는요, MS 워드는 위에 메뉴를 보면 메뉴바가 쭉 있잖아요. 거기 각주 넣기가 있어요. 주석 달기. 그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창을 열어놓고 거기에 각주 창에다가 주석 창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인터넷 기사라면 필자, 글 제목, 검색일, 게재일, 검색일, URL.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출처를 잘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참고 문헌은요, 이런 거예요. 참고 문헌. 지희야, 좀 여기 읽어볼까? 은성 수고했고. 자기 글에 인용된 내주 각주에 있는 책, 논문, 신문 등 참고 문헌들의 목록. 글의 맨 뒤에 참고 문헌이라는 별도의 페이지 마련. 필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 페이지는 쓰지 않음.
오케이. 참고문헌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참고문헌이 뭐냐 하면 내가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분 각주에 이 사람의 글도 인용했고 저 사람의 글도 인용했고 한 2편 보통 3편 정도 글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보고서의 맨 뒤에 별도의 페이지에 그러니까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참고문헌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내 글에 인용했던 내주나 각주에 있었던 참고문헌들의 목록 리스트만 제시하는 거예요. 리스트 제시할 때 어떤 순서로 제시하냐면 내 글에 인용한 순서 아니고요. 필자의 가나다 순서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는 쓰지 않아요. 각주에는 왜 필자, 책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제시했었잖아. 그 페이지는 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고문헌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세요. 김소민, 서준영, 조경숙, 폴 W. 스웨츠, 기억, 니은, 순인 거야. 필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요. 네, 기호 정확히 쓰고요. 낫표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글 제목이군. 겸나표 안에 있는 건, 이거는 책 제목이군.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필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까지만 쓰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쓰지 않는다. 다 했어요. 보고서 쓰기의 이론이에요. 생각보다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죠? 알아야 될 게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이 좀 배워놓고요. 논사글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보고서 쓰는 법은 제대로 안 해? 전공 가서 제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아니, 논색을 들었다면서 왜 애들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쓰냐? 왜 각주 하나 제대로 못 따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가슴이 무너진다. 알겠어요? 네. 귀찮더라도 형식이 중요한 글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정말 아카데미의 규약, 약속이기 때문에 형식을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일종의 이 사람의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가의 척도라고 했어. 잘 지켜서 쓸 수 있도록 해봐요. 보고서를 쓸 일이 있을 때 한번 들춰보고 쓰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알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여기에 아유. 서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이건 길지 않아요. 짧게 볼게요. 자, 보고서를 쓰게 될 때 보고서의 하위 분류 중에 하나가 이제 서평을 보고서로 제출해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보고서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하위 갈래라서 서평만 좀 따로 다뤄봤어요. 독후감이랑 뭐가 다른가, 여러분? 서평은 뭔가 약간 객관적인 평가야. 근데 뭐에 대한 평가냐면 그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책을 읽은 나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쓰는 게 서평이에요. 그에 비해 독후감은 좀 주관적인 감상이죠. 여러분 책을 읽고 평가, 의견 쓰는 게 서평이라 했어. 그러니까 평이지. 그죠? 서평을 잘 쓰려면요. 정독과 반복독이 필수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희, 서평에 들어갈 내용 한번 읽어봐. 책의 줄거리 혹은 중심 내용, 저자 및 책의 구성, 목차 소개,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과 이유, 이 책의 의도, 특징, 개성, 의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과 이유, 지금의 독자, 나의 현실과 연결되는 지점, 그 의의. 그 서평을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독후감과 달리 좀 객관적인 글,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서평을 쓸 일이 있으면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서평을 감히 쓸 수 있어요. 책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서평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전문가, 어떤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자,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서평을 쓸 수 있는데,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가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서평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순서로 말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서평을 쓴다고 할 때 그 평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모르길래 그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예를 들어 1, 2번 같은 건 근데 꼭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어떤 서평이든지 책의 줄거리나 중심 내용 소개하는 건 짧게 들어가는 게 좋아. 그 책이 어떤 줄거리다, 어떤 내용이다. 저자가 누구고 어떻게 구성됐다. 목차, 순서가 그 책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3번에서 7번까지는 수의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선택해서 쓰면 돼요. 새롭게 알게 된 것, 인상적이었던 대목, 어떤 책의 의도, 특징에 대한 내 생각, 이 책의 개성은 뭐인지에 대한 의견, 이 책의 의미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내 생각, 이런 게 바로 평가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도 평가예요. 지금의 독자, 내 현실과 어떤 점이 연결된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바로 평가야, 여러분. 알겠어요? 좋다, 별점 몇 개. 이것만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점이 어떤 점에서 좋다. 어떻기 때문에 좋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구성에 대해서도 시작하는 부분, 중간, 끝부분에 각각 들어가면 좋을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스탠다드를 그냥 제시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지희. 시작 부분. 시작. 사전 지식 제공, 글의 방향성 제시, 저자 소개, 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글의 방향 소개. 중간, 책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 책에 대한 평가의 근거 제시, 책 내용의 상세한 소개 및 설명, 책을 주목할 만한 대목 인용과 그 이유 설명, 기억에 남는 대목 인용과 그 이유 설명. 끝. 변의 종합, 최종적 의의 제시, 책에 대한 총평, 이 책과 자신이 만난 지점, 현재적 의의와 이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평의 시작 부분, 서평의 중간 부분, 서평의 끝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 내가 쓰려고 하는 서평을 쓰려고 하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는 것, 일반적인 평가를 얘기해 주는 것,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책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시작 부분에 해당될 내용이겠고요. 서평의 중간 부분은 중요한 건 책을 잘 인용해 주는 거야. 그래야 그 서평을 쓰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목할 만한 대목, 기억에 남는 대목 이런 걸 인용을 해주고요. 왜 그 대목이 주목할 만한지, 인상에 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죠.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 써주고요. 네, 그 말했듯이 서평을 쓸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서평을 앞에 얘기한 뭐 시작, 중간, 끝부분에 뭘 어떻게 꼭 그 순서로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평을 읽을 사람들이 내 서평을 읽을 사람들, 그 서평을 읽을 사람들은 나보다는 아직 그 책을 잘 모를 거라는 전제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아직 그 책을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읽었어도 잘 기억이 좀 나지는 않을 상태일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빨간 부분이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소개할까? 이 책의 성격과 특징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주면 딱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도 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쓰면 좋은 서평이 돼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소개하는 서평을 쓸까를 고민하면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고서와 서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서평 쓰기를 기말 보고서에서 아마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기말 그 데미안 읽게 되면 데미안 책은 다 샀나요? 어디선가 빌려놔도 돼요. 그런데 거의
중간고사 이후 내내 읽을 거니까 5, 6주 이상 갖고 있어야 되니까 빌리더라도 좀 장기 대여하고요. 책을 사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책 읽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줄을 치게도 되고 메모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지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출판사 다 맞춰야 되냐고? 데미안은 그냥 구매해요. 아무거나. 아무 출판사나. 번역은 조금씩 다를 텐데 달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어린이용 이건 안 돼. 청소년용 이런 거는 금지. 네. 변신을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읽어올 건데요. 참고문헌 주석, 주 전부 같은 말인가? 주석과 주는 같은 말이에요. 주석, 이 큰 개념이고요. 주석의 하위 종류가 각주, 미주, 내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주는 선생님이 사실 설명 안 했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주는 각주들을 다 모아서 본론의 맨 뒤에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요. 각주는 그 페이지마다 밑에다 달아놓는 게 각주거든요. 내주는 아까 말했듯이 본문 안에 괄호에 저자, 연도만 쓰는 거. 근데 참고문헌은 달라요. 참고문헌은 물론 가리키는 대상은 같아. 내가 읽은 그 책, 논문, 글 그걸 가리키는 건 맞는데 참고문헌은 내가 쓴 글의 맨 뒤에 보고서나 서평의 맨 뒤에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해서 주석에 달았던 인용한 책의 목록만 제시하는 게 참고문헌인 거죠. 질문해 주니 너무 좋아요. 연신으로 다시 이야기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 보고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요. 지금 정주한 것처럼. 자, 변신을요, 다음 시간부터 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PDF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클래스룸에 잠깐만 선생님이 여러분이 다운받을 한 1, 2분 정도만 얼른 올려놨다가 바로 삭제를 할까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룸으로 한번 각자 접속을 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는 얘네를 다운받는 거야. 잠깐만요. 아직 다운받지 마세요. 설정해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바꿔야 돼요. 얘도 한 번 더. 그 2개 파일로 나눴거든요, 여러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요. 지금 한번 다운되나 보세요. 해보세요. 각자의 기기에 저장해 놓는다. 선생님이 PDF를 떴는데 스캔을 잘 못해가지고 모양이 이쁘지는 않아요. 감안하고 보세요.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일단 반듯하게 잘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책이. 자, 다운됐나요? 안 된다고?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새로 고침해봐. 아니면 클래스룸을 나갔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들어와 봐봐. 여기 선생님이 설정해서 자동 다운로드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잠깐만요. 그죠. 자동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허용이 아예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다운로드 허용이기 때문에. 자동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은성, 다시 해볼래? 됐나요? 혹시 그래도 안 되나? 아, 잘 됐어요. 다행이다. 저 아직 못 받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다운 받은 거야? 다 다운 받았나요? 선생님 지금 파일 변신만 받으면 돼요. 네. 지금 PDF 2개 올렸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 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저작권 때문에 사실 좀 신경이 쓰이니 파일 삭제할게요. 짧은 소설이라 오래된 소설이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일단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독서 토론 수업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할까 해요. 여러분에게 수업 전에 매 시간 미리 읽기를 원칙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많이 듣고 보통 6, 7개씩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겠지만 논사글 수업 준비를 조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한 20-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보니까 시간을 오며 가며 여러분이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뭐 아니면 수업 전에 정말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면 읽을 만한 분량이겠더라고요.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한 20-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읽을 수 있게끔 변신도 그렇고 중간고사 이후에 읽게 될 데미안도 그 정도 분량이 돼요. 한 30페이지 내외. 미리 읽기라고 하는 거 강조를 좀 해둘게요. 꼭 읽고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있는 자기 자신이 혼자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읽기 원칙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놓고요. 3명씩의 질문자를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올려놨어요. 질문자는 수업 전날 읽은 부분에서 두 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올려요. 잠깐만. 이렇게요. 질문자는 그 읽기로 한 대목, 다음날 수업하기로 한 그 부분에서 읽으면서 본인이 생각한 어떤 질문,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간 내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 독후 질문이라고 할 건데요. 이 독후 질문은 어떤 식이냐 하면 텍스트 내부에서, 책 속에서 이 인물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든가, 이 내용 다음에 왜 이 내용이 나올까라든가, 왜 이런 대사가 나올까라든가 하는 차원에서의 독후 질문을 만들어서 두 개만 올리면 돼요. 그냥 질문만 올리면 돼요. 답 쓸 필요 없어요. 같이 의논해 볼 거거든요. 이 독후 질문은 일종의 토론 주제 역할을 할 거예요. 다음날 수업에서. 토론 주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해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독후 질문을 제시할
순서를 공지사항에 올려놨거든요. 독후담 질문 순서라고 했죠? 그래서 매 시간 4명에서 3명 정도 질문 2개씩만 만들면 되니까요. 질문만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게시판 따로 만들 거예요. 독후 질문 게시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만 올리면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면 돼요. 이렇게 독후 질문을 전날 몇 명의 친구들이 만들어서 올려놔 줄 건데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먼저 간단히 선생님이 줄거리를 좀 환기를 해줄 거예요. 미리 읽고 오는 게 원칙이지만 수업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분명 어젯밤에 읽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는데 수업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난다 이상하게. 이게 참 그래요. 빨리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리마인드 독이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독. 공동 독서라고도 할 건데요. 공동 독서를 하는 이유는 미리 읽고 왔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책의 내용을 좀 생생하게 환기해 보기 위해 말 그대로 리마인드 독을 할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면 낭독 신청을 받을 거예요. 낭독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1분 낭독 신청이라고 할 건데요. 1분 낭독 신청. 그러니까 전날 자기가 미리 읽기를 하면서 주요 대목.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주요 대목인 것 같다. 혹은 인상 깊은 대목.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대목과 인상 깊은 대목을 제시해 준다. 요거를 어떤 분량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할 거냐 하면 책을 읽으면서 뭐 한두 문장 이어도 좋고요. 혹은 한두 문장에서 한 반 페이지 정도 최대 분량을 한두 문장에서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주요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대목 혹은 내가 읽으면서 인상 깊은 대목이라고 생각했던 대목을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저 이 부분을 읽고 싶어요 라고 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1분 낭독을 한 5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해요. 오케이? 네. 이렇게 리마인드 독을 하고 나서 질문자의 질문을 공유할 거예요. 질문자의 독후 질문을 발표할 거예요. 질문자들이 전날 올렸던 독후 질문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별 토론을 하려고 해요. 한 5명 정도씩 일단 추석부 순서대로 5명씩 좀 구분을 해볼게요. 조도 어떻게 나눌까 선생님 혼자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는데 욕심나는 방식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씩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별 토론 잠시 가져보고 이 조별 토론의 토론 주제가 바로 질문자들의 독후 질문일 거예요. 알겠죠? 네, 이에 대한 의견을 5명씩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전체 대상으로 제 대상 발표. 각 조에서 한 명씩 발표를 해주는 거죠. 우리 조에서 의논한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전체 대상 발표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이 독서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선생님이 자료를 몇 개 갖고 왔는데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만 같이 독후 질문 자료를 좀 공유해 볼까 해요. 아니, 독후 질문이 아니라 독서 수업을 하는 이유. 아까 선생님이 그 PPT에도 인용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각주야, 여러분. 선생님이 인용을 하고요. 그 인용한 글이 어디에 나온 누구의 글인지를 인용하는 게 요게 바로 그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게 각주예요. 다리처럼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주석. 네. 서지사항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각주인데요.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 여기 다 선생님이 쓴 글이 아니라
선생님이 인용한 글이거든요. 여기 인용한 글의 마지막 문장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컨트롤을 누르고 N 2번을 누르는 거지. 그러면 커서가 벌써 여기로 옮겨와 있죠, 자동으로. 네, 넘버링도 자동으로 돼요. 여기에 이제 내가 인용한 그 책의 필자, 책 제목은 뭐로 넣으라고 했죠, 여러분? 컨트롤 F10 누르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 누르는 거지? 각선각기호. 그래서 네, 겸납표를 선택하여 넣고요. 책 제목을 여기다 넣는 거지, 여러분. 네.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주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자, 다시 지우고. 자, 그러면 독서를 하는 이유, 글쓰기에서 왜 독서를 하는가? 요 한 문단만 하나 읽어볼게요. 이거를 아까 은성까지, 지희까지 읽었죠? 우혁이 한번 읽어볼까? 음성 켜고요. 우혁?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혁이 마이크가 안 되나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다음에 우혁이가 읽고요. 오늘 광재가 읽어보자. 광재는 음성 돼요?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글을.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좋은 책을 읽었다. 읽기와 음. 쓰기는 다른 행위이지만 내용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읽기가 밑거름이 되어 쓰기가 입을 틔운다. 책을 읽어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키운다. 세상은 아이고, 어떤 것이구나 통찰을 얻는다. 잠깐만요. 오케이. 모국어의 선형과 조탁, 표현력을 배운다. 좋은 문체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글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좋은 글에 대한 감각을 길러 놓아야 내 글의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내고 고쳐쓰면서 더 나은 글을 지향할 수 있다. 음. 또한 글쓰기는 공동체의 산물이다. 한 사람이 그간에 읽은 책, 들은 말, 본 것, 접한 역사와 당대 이념 등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그것이 풍부할수록 더 힘있고 좋은 글이 나온다. 내가 글쓰기 수업에 책을 넣는 이유다. 교재 선정 기준은 지극히 사적이다. 나에게 강력한 영감과 자극을 준 책들이다. 사유의 집안을 세게 흔들어 놓은 책들, 문장이 아름다워서 혹은 사유가 전복적이어서 나의 글쓰기 욕구를 자극한 책,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감을 준 책, 읽다가 가슴이 벅차올라 적어도 3번 이상은 독서 중단 사태를 일으킨 책, 이번 생을 달리 살아보고 싶은 용기를 준 책들이다. 이에 관한 유명한 비유가 있다. 홍대 앞 유명한 북카페에도 써있는 카프카의 말. 우리는 불행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책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상처를 남기는 책이 필요하다. 이런 책들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처럼 느껴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숲으로 추방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자살처럼 느껴질 것이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있는 바다를 때리친 흙기 같은 것이어야만 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자, 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은유 작가의 책이고요. 책 제목은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이고 메멘토에서 나온 2015년도 책인데요. 여기 보면 왜 글쓰기 수업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다 좋은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떤 글쓰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또 이제 글쓰기가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 사람의 생각, 말,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그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 속으로 배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가르쳐 주는 책보다 여러분 이런 책이 좋은 책이야. 내 생각을 흔들어 놓는 책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해 주는 책들이 진짜 좋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 또 이 표현도 선생님이 되게 좋은데요. 이런 책 만나 보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중간에 이렇게 못 이어서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책들. 네. 여기 카프카의 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도 한번 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책, 불행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책. 이런 책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앞뒤에 이다혜 작가의 글도 선생님이 인용해 봤고, 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독서 토론 관련해서 썼던 논문을 여러분한테 미독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풀어서 쉽게 풀어서 제시한 그 부분인데, 미독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독서 수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맛보는 독서인데 천천히 느리게 읽는 읽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카프카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고 수업 마칠 건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아서 좀 복잡하지만 짧은 PPT 하나만 더 볼게. 변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읽고 와야 돼요. 전반부라고 한 그 파일을 읽고 오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자. 작가와 작품 소개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작가가 좀 날카롭게 생겼죠? 네. 카프카. 얼굴 본 적 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체코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어요. 독일어로 작품을 썼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국어였던 거지, 독일어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외국인으로 독일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 중에 가장 위대한 작가다. 근데 이런 단서가 없어도 정말 위대한 작가기는 하죠. 생애를 보면 1901년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었고요.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이게 유명한 건데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어떤 그 작가로서의 활발한 활동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평생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을 했고,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자기 골방에서 소설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완성된 작품도 되게 많고요. 끝까지 쓴 작품은 변신이 거의 유일하다. 나머지 작품들은 극히 짧은 극단편이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딱히 이게 정말 결말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느낌이 드는 미완의 작품들이 많아요. 이 카프카를 설명할 때 여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불안, 두려움 혹은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여자와 되게 오래 사귀었는데 이 펠리츠바우어라는 여자에게 편지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오래 사귀었거든요. 근데 약혼까지 했는데 파혼하고요. 희한하게도 몇 년 뒤에 또 약혼을 해요. 다시. 그러다가 또 파혼을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이렇게 어떤 그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그리고 평생 되게 몸이 약했거든. 그리고 이 나이 때쯤에는 거의 생애 후반부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서 약했던 몸이 더욱 병으로 심각하게. 이러니까 이 어떤 정서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좀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 편집인인데 밀레나 예젠스카라는 사람과도 되게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 편지들이 다 전하고 있고 카프카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어. 카프카를 얘기할 때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애증의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기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 카프카는 지금 사진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마르고 병약하고 예민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이런 경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유행하는 장신구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걸 했는데 자수성가. 그래서 계속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을 점점 더 좋은 집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함을 일구어냈던 그런 아버지인데요. 이런 아버지가 볼 때 자기 아들은 너무 형편없고 뭔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들인 거야. 예민하고 뭔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회사는 겨우겨우 다니는 뭐 이 정도. 그래서 카프카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억압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경탄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카프카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카프카에게 남아 있는 어떤 자기 혐오나 소외의 무의식적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존재인 것 같다. 원래 이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잖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랬다는 것은 작가 이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막스 브로트라고 하는 대학교 시절의 친구인데 이 친구와의 우정도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 생전에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지금은 전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지금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하나도 전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카프카의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 친구가 쓰는 소설이야말로 이게 놀라운 소설이라고 하는 걸 알아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카프카의 문학에서 제일 본질적인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카프카가 자기 원고를 다 이 사람에게 남겼어. 그리고 불태워 달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죠. 유언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문학사의 카프카라는 사람이 남게 된 건데 이런 카프카 문학의 특징 어떤 거냐면 일단 문학을 보면 좀 뭐랄까요? 좀 뜬금없이 시작하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카프카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어딘가에서 쫓겨난 인물들, 추방당한 사람들 혹은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 이렇게 뭔가 선고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추방당하고 피고인의 어떤 그런 숙명적 존재. 그렇게 인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고향을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고향은 진짜 자기 고향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정신적으로 돌아갈 곳, 의지할 곳 이런 거 그런 게 없는 상황.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다 나름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데 나만 거기서 튕겨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존재. 이게 카프카 문학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잔혹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개인은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떤 뜬금없는 위기 상황에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주된 정조가 이런 거예요. 고독, 불안, 방황, 소외, 부조리. 카프카가 밀레나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사실 내 본질은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도르누라고 하는 철학자는 카프카의 모든 문장이 나를 해석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해석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 우리가 읽을 변신은요.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마감되지 않고 결말을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책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 내면의 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역할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카프카의 전반부 읽고 질문 만들어 오기로 한 사람들은 질문을 2개 정도만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강의실에서 만나고요. 독서 토론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어요. 그래. 교수님, 응. 저희 중간고사 일정 잡혔나요? 음.